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1분기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 대비해서 0.3%포인트 떨어졌다는 소식 지난주에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11년 전 금융위기 이후의 최악입니다. 소비, 투자, 수출 함께 떨어졌는데 문제는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정부는 6조 7천억 원 추경으로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정도는 올릴 거라는데 과연 그럴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나마 국회가 아수라장이 되면서 추경이고 뭐고 올스톱 상태입니다. 낙제점 경제 성적표 받은 정부, 뭐가 잘못됐고 해법은 뭔지 전문가들과 함께 쉽고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샵 3698 유료 100원 문자 보내시면 실시간 토론 참여 가능합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경제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여대의 이종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의 조영철 교수님도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박연미 경제평론가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말씀드린 대로 GDP가 마이너스 성장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한국은행 발표 내용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직전 분기보다 0.3% 줄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지난 2008년 4분기 마이너스 3.3%를 기록한 이후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 역시 지난 2017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입니다. 투자와 수출이 동반부진에 빠진 것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수출 견인차였던 반도체 경기가 움츠러들면서 설비 투자는 IMF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에서 하는 투자, 그러니까 기계를 투자는 계속 기저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를 지속해 왔죠. 환경 관련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수입차가 들어올 게 약간 못 들어온 부분, 그런 부분에서 운송 장비에 대한 투자가 약간 안 됐고. LCD 등 전자전기 분야 수출이 부진했던 탓에 지난 1분기 수출 증가율이 1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정부 재정 지출이 집중됐던 탓에 올해 들어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역성장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3% 성장, 이 내용, 주요 내용만 정리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먼저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게 예상은 됐던 건지, 한번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총평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미 평론가님부터 제가 여쭤 봐야 될까요? 이게 예상됐던 마이너스 성장입니까? 아니면 예상보다는 더 나쁘게 나온 겁니까? 시장 예상보다는 좀 나쁘죠. 네, 시장은 뭐 마이너스까지는 나오겠나 이렇게 봤어요. 네, 거의 뭐 0%에 근접할 정도로 좋지 않을 거란 예상이 나왔는데 그 정도는 나왔었지만 증권가를 중심으로 나오는 전망치가 최근 들어 대폭 수정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 보면 마이너스까지 가겠어 이런 생각들은 다들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뭐 기저효과 얘기를 정부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4분기에 투자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기저효과도 약간 작용을 했겠지만 추세적으로 경기 상황이 되게 좋지 않구나.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빨간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보시면 이제 플러스 성장을 좀 하고 있는 거니까 2년치 성장률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뭐 빨간색으로 가면 플러스니까 이 정도면 성장은 하는 거다라고 돼 있는데 마이너스 나온 거 작년 4분기에 한 번 나왔고 4분기가 1%고요. 지금 예. 1분기가 마이너스 0.3%니까 전분기하고 보면 하락폭이 굉장히 큰 거고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정부 지출의 집행이 늦어져서 1분기 성장률을 방어하지 못했다. 이게 팩트거든요. 예. 그 얘기는 정부의 힘에 기대지 않고서는
성장세가 유지되기 어렵다 이 얘기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저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 같습니다. 내수, 소비, 수출 둘 다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같다는 말씀을 이제 드렸고 그걸 막을 유일한 방법은 정부 지출인데 그 정부 지출의 타이밍 문제 박유민 평론가님한테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기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기저 효과라 하면은 바로 전하고 지금하고 뭐 했을 때 약간의 착시 현상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하고 있는데 예. 그래프를 좀 다시 좀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기저 효과라고 한국은행이 설명하는지를 좀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지금 그 1분기 마이너스 0.3%가 나와서 이제 좀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프의 맨 오른쪽. 예.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전분기 대비거든요. 예. 그래서 전분기 비교 대상이 그 4분기인 1.0%. 그러니까 1.0%가 약간 좀 높은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분기는 0.6인데 그래서 예. 4분기에 조금 높았었고 그것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하락폭이 이제 크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4분기가 0.6이었으면 저렇게까지 이제 많이 하락하진 않았을 텐데 그래서 바로 비교 대상에 비해서 이제 기저 효과로 이렇게 더 많이 하락한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 그런 걸 이제 보통 기저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프를 좀 조금 오래 보여드릴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좀 그 잘 안 보이시는 분을 위해서 숫자를 좀 잘 보시면은 이게 다 작년도 재작년도입니다. 2018년도. 2018년 2분기, 3분기, 4분기가 만약에 0.6, 0.6, 0.6 그냥 고만고만하게 플러스로 돼 왔었더라면 이번에 0.3이 떨어진 거에 충격이 좀 덜 할 텐데 그나마 4분기에 좀 1.0으로 반짝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랬다가 이게 마이너스로 푹 꺼지니까 아이쿠 이게 더 떨어지구나 이런 효과가 있다. 예, 그런데 그래도 뭐 그 차이가 예. 그렇게 큰 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금 1분기의 경제가 안 좋은 것을 안 좋은 이제 거다?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예상을 하신 겁니까? 저도 마이너스까지는 가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물론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는 예상을 했죠. 그러니까 다들 경제 뭐 종합지수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하강 추세가 뚜렷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을 뭐 3.7%까지 봤는데 3.3% 수준으로 이제 툭 떨어졌고요. 우리가 당연히 수출 의존 쪽 경제니까 수출 의존 쪽 경제인 한국 경제가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성장률이 저하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 수출 증가의 영향에 의해서 사실은 설비 투자가 또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굉장히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정부 그 투자는 1분기에 일시적인 요인이 이제 작용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2019년 재정 지출이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수포 예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2분기, 3분기에서부터 이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문제 이거는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좋습니다. 수출 문제 나오면은 시청자 여러분들 뭐 이제 상식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 경기가 꺾였다. 그 돈 잘 벌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반토막 나면서 수출이 꺾이면서 이 수출 때문에 어떤 착시 현상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 뭐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그 내용은 잠시 뒤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의 이 쇼크다 그러면은 수출, 소비, 내수, 설비 뭐 결국은 실물 경제 자체가 빨간불이 아니라 이제는 뭐 밑에서 무너지고 있다 이런 아주 험악한 표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욱 교수님이 보시는 마이너스 성장의 실체, 전망, 예측, 본질적 문제 어디에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그 부총리나 하는 총재께서 마이너스 성장을 이야기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에 좀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 무슨 말씀이신지. GDP의 원래의 개념은 국내 총생산이에요. 그럼 생산 부분에서 무엇이 문제 있는가를 이야기를 해야 이게 출발점이 되는데 지금 이제 생산에 대한 지출 관련된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지출만 이야기하면 지출은 그 다음 단계 이야기거든요. 그래야 지금 이제 다음 분기에 우리가 뭘 더 해야 되는지 경제 정책을 뭘 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성장의 마이너스 0.3%를 가지고 오게 된 국내 총생산의 구조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농림업 쪽에는 3.7% 정도의 4.7% 성장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출과 투자를 주도하는 제조업에서는 마이너스 2.4%의 하락이다, 마이너스 성장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전기 수도 이 관련된 것이 마이너스 7.3%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건설 투자 부분에서
마이너스 0.4%. 그다음 또 있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정부가 사실은 이 보건복지 쪽에다가 투자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보건복지에 투자를 하지만은 투자 대비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마이너스 0.7%예요. 그러면 생산 국내 총생산에서 어느 섹터가 문제가 있는가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네. 문제가 될 건데 그냥 지출에 대한 이야기만 하니까 나는 이게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솔루션을 부총리나 하는 총재가 지출에만 중점을 두고 마이너스 성장을 진단하기 시작하면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저를 포함한 경제 비전문가인 일반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좀 질문을 좀 하나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DP가 역성장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하는 거는 대한민국 경제를 지난 고도 성장을 겪어온 저희 세대만 해도 참 충격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왜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지를 놓고 봤을 때는 생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 지출 부분에서 보는 거는 진단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보면 생산 부분에서 뭐가 문제냐 봤더니 엉뚱하게도 이 4차 혁명 시대에 농업하고 어업은 올라갔는데 제조업과 건설 부분이 떨어졌다. 아하, 생산 섹터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생산 섹터에서 문제가 생겼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새로운 신규 고용이 창출될 때 2월 달에 한 서비스 산업에서 33만 개 정도가 창출되고 지금 3월 달에 28만 5천 개가 창출이 되거든요. 일자리가. 그 가운데서 서비스 섹터에서 70% 정도가 보건복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건복지. 그다음에 이제 이 3월 달에는 한 60%가 보건복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통신과 관련된 부분은 한 40% 부분에서 분명히 고용이 성장해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수출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제조업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야. 근데 제조업에서의 생산의 마이너스 2.4%라고 하는 것 1분기에도 지난번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생산 부분은 무시하고 지출 부분만 한다고 이게 해결될까요? 좋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생산이 왜 떨어지냐, 우리는 왜 성장을 역성장을 하느냐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저는 가능하면 좀 나눠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진단과 해법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지출의 보건복지 확대만으로 이 성장이 이루어질 거냐는 얘기까지 가니까 가능하면 좀 분리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잠깐만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성장률에 대한 시장의 전망치라 흔히 말해서 제가 자꾸 시장 그러는데 보면은 은행 증권사들 무슨 애널리스트들 그다음에 국책기관들 이런 데서 수치들을 내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했다 치고 이건 숫자 나온 거고요. 앞으로 전망에 대한 시장의 관측을 놓고 보면 박평원 의원님도 어디를 들여다보세요? 주로 일단은 저는 증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증시. 증권가가 선행지표로서 증시의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1분기에 보면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 0.7%포인트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정부 재정 집행이 늦어지면서 정부가 마크할 수 있는 부분을 놓쳤다는 얘기인데 사실 늘 그렇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에 재정 조기 집행을 하는 이유가 그 시점에 민간에서 소비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부가 미리 돈을 쓰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통상 1분기에는 이 재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가 아주 나쁜 상황에서는 그 전년도 12월 말에 사업 계획을 세워놓고 집행이 1월 초부터 이루어지게 굉장히 스케줄을 좀 빡빡하게 당겨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작년 4분기에 돈을 워낙 많이 쓰기도 했고 1분기 집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공백만큼을 정부 집행이 못 채웠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2분기부터 돈을 쓰면 플러스로 전환은 될 겁니다. 플러스로 된다는 데는 박평원 의원님 말씀의 그 종합적 결론은 이제 정부 지출 늘어나면 그나마 어찌 됐든 플러스로 전환은 된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한국은행이 이번에 총재님 발표했을 때 보니까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를 2.6% 성장한다고 돼 있었는데 2.5%로 조금 내려갔더군요. 0.1%포인트 낮췄는데 그게 얼마나 내려가는지는 솔직히 비전문가들은 잘 와닿지 않기는 해요. 그런데 일본의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2%대가 아니라 1%대까지도 나온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러면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 노무라인데요. 노무라 증권은 노무라의 경우에는
제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부터 2014년까지 기획재정부에 출입을 했는데 예. 그때도 보면 우리 경제가 안 좋을 때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해외 기관 중 하나예요. 밉네요. 네, 굉장히 좀 전망치라도 좀 긍정적으로 내주면은 좀 좋겠구만. 굉장히 이제 그 중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건 거의 어김없이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예. 노무라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네, 예. 다만 지금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가 2% 중반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걸 방어하겠다는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예. 이게 하반기 상황이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노무라 증권이 전망하는 것처럼 1%대처럼 충격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는 합리적 전망은 아니나 어찌됐든 2% 중반대를 못 벗어날 거다라는 데는 대충 다 맞군요. 국책기관이든 민간 부분이든 해외 증권사든. 네, 2.4에서 2.5 사이에 수렴이 되는데 지금 그래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경우에는 추경을 해도 우리가 2% 중반 성장이 그것만으로 충분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용한 수단은 모두 다 동원하겠다. 공식적인 브리핑에서 예, 그렇게 언급을 그래요. 했습니다. 예. 자, 그럼 두 분 교수님한테 동일한 질문 좀 드려볼까요? 2.5%, 2.6%, 2% 중반대라 치고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가 정말 지금 안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는 뭐 너무나 많이 들리니까 2.5%, 6% 중반대면은 그래도 이 정도는 유지될 만하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더 나빠진다고 느낍니까? 작년에 2.7%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2.7% 성장했을 때 뭐 자영업자들이 좋다 이런 얘기들 안 했었죠. 예, 다들 그리고 아우성이었죠. 뭐 취업도 뭐 그렇게 만족스러운 상태가 예, 아니었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인데 고용 상황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고요. 근데 2.7%보다 더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예. 작년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영업자나 국민들이 느끼거나 취준생이나 우리 모두 월급쟁이들 입장에서는 사는 게 점점 더 팍팍해질 거다라고 어렴풋이나마 비관적 전망을 할 수밖에 당연히 없다. 이제 성장률로 보면은 작년보다 좀 나빠질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기획재정부에서 추경을 한 6.7조 원 정도로 편성한 것이 좀 안이한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정부가 사실은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재정 정책인데 이런 재정 정책을 먼저 활용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이라는 게 사실은 뭐겠습니까? 별거 없어요. 공기업들 뭐 이렇게 쥐어짜고 뭐 이렇게 조금 그 비정상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것들을 활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사실은 정상적인 공식적 그 정책 수단이 재정 정책을 먼저 쓰고 그래도 안 되면은 비상 상황인 이제 건데. 뭐 공기업한테 뭐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저는 추경 6.7조가 기재부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상당히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이 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고 추경 편성의 액수가 너무 애매하게 어정쩡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0조 이상으로 대형 추경을 해서 이거 돈을 풀려면 확 풀어야 되는데 어정쩡한 액수로 하니까 이게 찔끔찔끔 효과가 안 나온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홍남기 부총리께서 6.7조 그 추경안을 발표할 때 이미 0.1%포인트 성장률 상승을 기대한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기대고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추경을 해도 2.6% 성장률 달성은 사실은 좀 자신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6% 미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니까 그 얘기는 작년에 2.7%보다 지금 상당히 많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저는 논리적인 함정에 빠져 있다고 보는 게 성장률 전망치를 굉장히 적은 폭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추경을 대규모로 편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한다는 건 정부가 경제 정책에 실패했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내년에 당장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이벤트 같은 걸 생각하면 그렇게 과감하게 내리기는 너무 부담스러운데 실질적으로 경기 방어는 필요하고 하니 추경은 충분한 만큼 편성하지는 못하겠고
그런데 필요하다고는 하니까 이 정도로 편성을 해놓고 다른 방식을 플러스 알파로 동원하겠다. 지금 논리적인 귀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국은행과 기재부의 주장에 이 논리적 역설이 진짜 드러나기는 하네요. 자,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해에는 우리가 2.7%밖에 못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정말로 잘해가지고 3.0% 이상 화끈하게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합니다. 저 추경해 주십시오. 이렇게 잡으면은 논리적 일관성은 있는 건데 네. 경제 성장률은 낮게 낮아서 2.5로 좀 낮게 잡을 건데요. 뭐 추경은 좀 돈이 필요하니까 그럼 많이 달라 소리를 못 하니까 또 찔끔 달라는 그런 찔끔의 역설에 빠져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자, 이종욱 교수님한테 동일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2.5% 성장, 2.6% 성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또 여기에 대한 정부 방침의 기본적인 방향 설정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뭐 알 바가 없죠. 왜 그러냐면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 전체 이야기고 예, 항상 경제는 보면 성장 섹터가 있고 성장하지 못하는 섹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만 가지고 논의하는 거는 홍남기 부총리는 할 수 있어요. 왜? 성장률이 조세 수입을 측정하는 데 제일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예, 예. 성장률과 더불어 이 성장률이 어느 섹터에서 나온 성장률이냐, 예. 어느 섹터가 성장하지 못하느냐, 음흠. 이 부분 자체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예. 이 성장률에 관련된 국민들의 체감도 생긴다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 2.6%가 됐든 2.5%가 됐든 국민들한테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예. 경제부총리한테나 중요한 숫자인 것이고 그렇죠. 예. 2.5%라고 봤을 때 성장하지 못하고 가장 소외되는 섹터는 어디라고 걱정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우리 경제 성장률 이야기할 때 예.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총리고 총재께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예. 지금 보면 제조업의 생산이 마이너스 2.4%고 예, 마이너스 예. 2.4%니까 제조업이 뭘 하느냐면 투자와 수출을 한단 말이죠. 예. 그랬더니 투자가 마이너스 10.8%가 됐고 수출이 마이너스 6%가 줄었다는 거죠. 자, 그래프를 보시면 교수님 말씀이 저기 설명이 돼 있네요. 예. 두 번째 칸에 파란색 마이너스 10만 8천 명으로 돼 있는 제조업. 예. 저 분야가 생산을 담당하는 제일 중요한 섹터인데 예. 저 부분에 마이너스 성장되는 제조업 이 붕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하고 예. 자꾸 좀 밑에 이 복지 이 연금 이런 거 확대하는 정부 지출 부분만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재정이 투입되어서 예.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보시면 지금 현재 빨간색이 되어 있는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부분은 예. 정부 지출에 의해서 충분히 성장이 주도되는 섹터고 네. 또 이 농림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농업업은 정부 보조금으로 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 적이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중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가 좀 살아났다라고 느끼려면은 두 번째 제조업 분야가 저기가 플러스로 돌아서야 그다음에 이제 되는군요. 도소매 부분이거든요. 예, 도소매. 도소매 부분인데 도소매 저게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가운데서 한 38% 정도가 저기 있다는 거죠. 예. 사업체 수로는 저기 한 48% 정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저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못 느끼는 거죠. 또 건설업 부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조금만 첨언을 하면 예. 농림업 부분의 일자리가 지금 8만 개 가까이 늘어난 걸로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저기에서 일자리가 늘어난 게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층이고요. 고령층. 또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늘어난 부분도 상당 부분 저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가 줄었고 도소매도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도소매 쪽의 감소폭은 하도 많이 줄어서 이제 감소폭 자체는 줄어드는 상황인데 아하. 제조업이 살아나지 않으면 회사 근처에서 식당하고 뭐 여관하고 이런 집들이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예, 두 예. 번째하고 네 번째 칸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건설업은 거의 제로 상태니까 건설업은 지금 침체돼 있다고 하는 거고. 예. 자, 이종욱 교수님 조금만 좀 더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예. 제조업 부분에서 늘어야 결국은 거기서 수출도 늘고 거기에서 돈이 돌고 그 돈 투자도 늘고. 투자도 늘어나고 그래야 그 앞에 있는 음식점도 살아나고 살아나죠. 이런 가는 거다. 예. 하하. 제조업의 마이너스 부분이 더 중요한 심각한 문제의 근원인 것이지 서비스와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정부 지출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제조업을 저게 좀 경기를 좋게 하는 데까지는 예. 우리가 통상 시차가 존재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가 계속 이 직설에서 한 번씩 이야기했지만 제조업의 고용이 줄고 성장률이 주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하는 이유가 제조업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제조업이 폐업을 하면 그걸 회복하는 자체라는 게 몇 개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자체 한번 회복하려고 그러면 밖으로 나간 기업들이 다시 리턴하는 데까지는 일본 사례를 보면 15년, 20년 걸립니다. 15년, 20년. 미국도 그렇죠. 그렇죠. 리쇼 하는 데까지 그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보건복지에 관련된 부분에 관련된 것은 이거는 투자하는 만큼 효과가 곳곳 나타나요. 근데 아까 보시지만은 저기에 실제로 정부가 투자하는 돈에 비하면 저기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돼가 있느냐면 저 부분의 그 고용이 약 2분기에는 28만 7천 명이 저기에 고용이 증가하거든요. 네. 28만 7천 명이 되는데 저기가 경제 성장 기여율은 마이너스 0.7%예요. 오히려요. 오히려. 아하. 자, 돈은 쏟아붓고 그 고용률은 늘어나고 거기에서 이 먹고 사는 사람들은 늘어나지만 경제 성장률은 거기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왜냐하면 저런 식의 서비스 산업은 이 경제적인 파급 효과 자체가 아주 작습니다. 아하. 예. 투자하면 그 한 사람만 먹고 사는 거지 그 사람이 소비 안 하면 끝이거든요. 제조업은 아까 우리 박 기자 이야기한 대로 제조업하는 사람은 그 원료도 사오고 부품도 사오고 또 식사도 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예. 근무해야 되니까 밖에 나서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 자, 논리적인 설명이시고 제가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들어도 아, 그렇겠구나라고 설명은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조영철 교수님,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가 하고 있는 정부의 재정을 투입을 하고 복지를 확대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는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물론이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그거는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종욱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예. 그런데 지금 그 제조업이 이렇게 급속히 하락하는 주 이유가 우리나라 수출 산업이 생산이 감소한 거고요. 수출 산업의 생산이 감소하는 주요 이유는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둔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3.7%에서 3.3%로 세계 경제가 하락했고 그에 의해서 우리의 그 주력 산업도 수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물론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벌써 몇 년 전서부터 계속 그 지속적인 거고 최근에 수출 감소라고 하는 것은 그 세계 경제 둔화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출 산업 특히 반도체가 금액 물량이 급속히 하락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제조업의 그 생산 감소의 주요 원인인데 그럼 이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감소, 수출 감소에 의해서 경제가 침체됐을 때 정부가 뭐 갑자기 수출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수를 확대시켜서 그거를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수 확대를 위해서 지금 정부가 뭐 사회복지 확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회복지 확대가 이제 그 산업 연관 효과 그런 데서는 뭐 제조업보다 약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고용 유발 효과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가 제조업이나 다른 산업보다 고용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일장일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와 같이 내수가 침체되고 고용이 위축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내수를 확대시키는 정책을 써야 되는 거고 사회복지가 고용 유발 효과에 있어서 또 굉장히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대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지금 일부러 조영철 교수님한테 그 반대되는 질문을 좀 드린 겁니다. 제조업이 무너지고 수출이 떨어지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말씀도 맞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를 확대해야만 하는 현 시점의 정부의 고민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라는 말씀. 저출산 고령화는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이 빈곤층들을 계속 방치해두는 이 폭탄을 그대로 갈 수는 없다라는 그런 정부의 고민. 만약에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제가 언급을 더 한다면 사실 이제 복지 이런 쪽 지출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60대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그러니까 취업자가 늘어나는 거를 연령별을 보면 이게 저출산 고령화 부분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6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고용은 올해도 3월 달에도 한 전체 보면 한 34만 명 정도 늘어나지만 30대 40대 부분에서는 또 일자리가 줄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서도 이 복지나 이런 그 사회 사업 같은 경우에도
30대, 40대의 일자리가 될 수 있는 쪽에 좀 더 가감하게 투자를 해야 예.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자, 샵 3698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저 문자를 실시간으로 받으면서 저희가 그 반영을 하는 그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주고 계십니다. 오늘따라 장문의 문자들이 많네요. 그래서 일일이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과도한 복지로 일할 그 욕구가 없는 거는 사실이다라는 얘기부터 어찌 됐든 소외된 계층을 정부가 챙겨가면서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 박영민 평론가님, 네. 수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수출이 반도체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수출도 좋지 않습니다. 반도체 꺾이면은 우리 민낯이 드러나면 뭐 곡소리 납니다 소리 뭐 나온 지 오래됐죠. 오래됐죠? 오래됐고 지금 이제 실적이 안 좋다고 나오는 게 말하자면 화장 지운 겁니다. 수출이. 화장 지우고 이제 민낯이 네. 드러났나요? 반도체 그 그래프부터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반도체 수출이 얼마나 지금 안 좋아졌길래 반도체 때문에 이렇게 또 우리가 아이고 지금 4월 들어서 25%요? 20일 동안 한 25% 정도 줄었다는 그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수출 감소 품목으로 대표적인 게 반도체로 꼽혀 있는데 예. 이게 최근 들어 상황이 더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1월만 해도 이제 금액이 줄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가격이 떨어졌군요. 네, 똑같이 예. 갖다 파는데 단가가 떨어졌다 이런 설명이 가능했는데 점차 수출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수요가 줄고 있다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추세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정말 걱정스럽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향후에 비메모리 분야, 지금 주력 상품이 아닌 쪽에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 네, 정부도 발표났죠. 관련 R&D에 1조 원을 밀어주겠다는 얘기가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요 대목에서 잠깐만요. 자, 수출이 흔들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반도체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시장을 놓치면은 대한민국 수출은 희망 없다. 뭐 이런 아주 극단적인 비관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33조 원. 와, 돈도 많아요. 2030년까지니까요. 2030년까지. 네. 어찌됐든 133조 원이란 돈은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뭐 한 4분의 1쯤 되는 것 같은데 그 돈을 비메모리 반도체에 투자하겠다는 건데 이 대목에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메모리 반도체가 뭐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뭐길래 그렇게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일단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건 비메모리예요. 비메모리. 우리가 특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팔아왔던 거는 메모리 반도체. 네, 메모리 반도체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냐면 항아리 있잖아요. 예. 항아리에 장을 담습니다. 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항아리에 그냥 장만 갖다가 저장할 수 있는 거. 요게 우리나라가 지금 팔고 있는 반도체의 카테고리예요. 아하. 예. 그런데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향후에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비메모리라는 건 뭐냐면 이 항아리가 이제 똑똑한 겁니다. 예. 비가 올 것 같으면 뚜껑도 알아서 닫고요. 지가 닫고. 장맛이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주인한테 연락하는 거죠. 장맛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통풍 좀 시켜주세요. 똑똑한 항아리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는 물량을 많이 찍어낼 수 있는 장치 산업이에요. 예. 설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쪽이었는데 이제 후자의 경우에 우리가 많이 키워보겠다고 하는 이 비메모리 부분은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이런 데 들어가는 똑똑한 반도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똑똑한 인재입니다. 그래서 예. 반도체 디자이너를 키워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돈을 어마막지하게 많이 번 거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벌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저렇게 투자를 했던 뭐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따라잡아야 되니까요. 일단 네. 메모리 반도체를 일단 따라잡기가 쉽다. 거기서 시작을 한 거죠. 일단 거기서 시작을 한 건데 이제는 고급 기술 가지고 회로도 우리가 디자인을 하고 똑똑한 반도체를 만드는 시장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준비는 사실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었고요. 해서 삼성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출구 전략 중에 하나가 남의 반도체 그 OEM으로 만들어서 갖다 파는 그러니까 네. 시설이 놀 경우에 놀리지 않고 다른 회사 반도체를 주문받아서
그 회사 브랜드 달아서 납품하고 이런 사업도 하고요. 예. 점차 그 똑똑한 반도체 만드는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고 그냥 상식적으로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돈을 버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굳이 나누자면 3대 7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훨씬 더 크다고까지만 그냥 일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 교수님, 수출 얘기만 나오면은 이렇게 우리는 반도체에다가 모든 거를 승부를 걸고 반도체에만 목을 매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 이 방향은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반도체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당연히 이러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전체 수출 기여도를 보면은요. 예. 2017년도에 그 반도체 수출 기여도가 17% 정도였고요. 2018년에 20.9%로 엄청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2019년 들어와서 1월 달, 3월 달에 17.5%로 이제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2017년에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2016년에 뭐 한 22조 원 당기순이익이었는데 2017년에 42조 원, 43조 원 맞아요. 이렇게 뭐 비정상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가죠.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017년도에 삼성전자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좋았던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2018년에는 이제 반도체 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고 그런데 물량이 좀 늘어서 수출 기여도 물량으로 봤을 때 이제 전체 수출의 20.9%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지금 17.5%로 떨어졌는데 지금 마이너스로 뭐 이렇게 크게 하락해서 우리가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저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7년, 2018년 반도체가 초호황이었던 거고요. 예. 2019년에 마이너스로 감소했다고 하지만 2016년, 15년에 비해서는 뭐 이렇게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이 아주 뭐 그 최악의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뭐 너무 좋았다가 또 예. 약간 하락하는 그런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종목이 한 나라의 수출 기여의 20%를 넘겼다, 5분의 1을 넘겼다라는 것 자체가 경제학적으로는 좋은 뉴스지만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 전체가 출렁거리니까 예, 예. 한국 경제의 리스크를 높이는 거고요.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핀란드라든가 이런 작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것이 어쩔 수 없이 노키아 비중에 따라서 핀란드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 우리나라는 핀란드 같이 작은 나라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그리고 5천만 명 5천만 국가인 인구. 전 세계에서 7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도 지금 박평민학교께서 말씀했듯이 D램만 하는 게 아니라 비메모리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세계 시장 충격을 좀 덜 받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 이제 맞는 거죠. 예. 예. 자, 그렇다면 이종욱 교수님, 예. 삼성전자가 됐든 SK하이닉스가 됐든 돈 잘 벌던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비메모리 쪽으로 시스템 쪽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이 방향 자체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반도체 흔히 하는 말로 몰빵이 이게 좀 위험한 겁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2030 비전을 만든 것은 예, 상당히 적절한 그 대책이라고 생각해요. 승부수다. 승부수다. 예, 왜냐하면 비메모리 반도체에 133조를 한다 그러지만 음. 거기에 들어가는 돈 가운데 약 73조, 73조가 약 60% 해당하는 돈은 사실 연구개발 인력입니다. 근데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2030년 약 10년 동안 연구개발 인력을 육성해야만이 이 비메모리 반도체 1위에 가까워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 차원에서도 보더라도 이런 사업 구조는 절대 좋은 사업 구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가 크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도체는 디바이스, 네. 그다음에 정보통신 IM, 그다음에 가전 CE인데 2018년에 반도체 하나가 전체 수익의 80%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예. 어느 회사든지 한 업종이 50%를 넘었으면 이거는 썩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생각하면 그 반도체 이외의 다른 업종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자체가 그만큼 떨어져 있다 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정부가 반도체 위주의 수출을 할 때 다른 부분의 경쟁력이 왜 취약했는가 이거의 경쟁력을 향상시에 뭘 해야 되는가 더 고민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자체가. 예, 좋습니다. 뭐 저희가 뭐
여기 앉아서 뭐 삼성전자 걱정해줄 입장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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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뭐 알아서 포트폴리오 잘하고 삼성전자 알아서 저 글로벌 기업이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죠. 저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온 국민이 경제를 걱정해야 되는 이 구조에 대한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박평론가님, 네. 그리고 두 분 교수님 같이 여쭙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메모리 반도체를 하든 비메모리 반도체는 좋다 이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좋은 호시절이 오면 국민 경제가 좋아지고 제 주머니로 돈이 들어옵니까? 글쎄요, 우리가 기업만 돈을 벌고 그게 가계로 이전이 안 된다. 그래서 문제다. 이 얘기도 예. 빈번히 해왔는데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네. 이유가 삼성전자가 잘 되면 저도 좋겠죠. 돈 잘 네. 벌면 좋은데 가계 경제 이 통계를 놓고 보니 한국은행 발표 내용을 보니 참 걱정할 대목이 좀 있더라. 이거를 좀 여쭤보려고 좀 네.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뭐 결국은 부채입니까? 우리 그 걱정하고 있는 것이 가계. 근데 사실은 그 부채라는 것이 저는 요 사이에 한국은행이나 정부의 어떤 스탠스가 약간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부채라는 게 갚을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빚을 지면 그 내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가 부채 증가 속도보다 빠르면 네.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업이라고 해서 차입 경영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큰 투자를 할 때 이 회사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죠. 회계학적으로는 부채도 자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가계부채 증가율에 대한 이제 부담이 있었던 것 같고 결국은 다 부동산 얘기로 수렴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글쎄요, 민간에서 소비 이런 것들에 활력이 있다는 느낌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전혀 못 받고 이게 통계는 사실 굉장히 멀고요. 피부로 와닿는 건 어떤 점이냐면 차를 가지고 여기서 제가 홍대를 지나서 집에를 가는데 예. 주요 상권 1층에 있는 가게가 다 비어 있어요. 임대 네. 지금 붙어 있는 거. 신촌에 그 한때 소위 핫하다고 했던 상권들 물론 뭐 지나친 임대료가 부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요 상권이라고 말했던 거기 가게들이 다 비어 있거든요.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에 대한 통렬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물론 당국자가 우리 경제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은행 총재께서 상황을 엄중하게 본다고 하면서도 GDP에 대한 과도한 해석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요. 이걸 몰라서 저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작년 상황하고도 오버랩이 됩니다. 작년 11월에 금리는 올리는데 성장률 전망치는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엇박자가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헷갈리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내 주변에는 돈을 팍팍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 소비 심리 지수는 개선되고 있다고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 이런 예. 것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얘기는 아니 얘기 나온 김에 네. 진짜 저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이 기준인 거는 뭐 상식으로 네. 알겠어요. 그런데 이 불경기라고 그러고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 그러는데 어떻게 소비 심리 지수는 저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죠? 이건 네. 설명이 됩니까? 저도 여기서 제 의견을 밝히면서 이제 두 분 교수님께도 사실 한번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기도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저도 저 부분이 계속 납득이 안 돼서 아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도 그때는 그 소비자 심리 지수의 착시가 어떻게 발생을 했냐면 저걸 조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조사하는 기관이 그 사고가 있었던 기간을 피해갔기 때문에 공표 시점은 사고 이후였으나 저걸 조사한 시점은 사고와 무관했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 심리가 되게 좋은 걸로 나온 그래서 소동이 일어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하고도 상황이 좀 다르다는 얘기고 세부 항목에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일단 집값이 좀 하락했으니 그 부분에 대한 것, 네.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조절될 것이다.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니까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것들에서 심리 지수가 좀 개선돼서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을 것으로 보는데요. 금리 인상이 당분간 지연될 것이다. 이건 사실은 깊숙이 들어가면 경기 회복이 더뎌질 것이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저 추세가 계속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두 분 설명을 좀 들어서 종합을 좀 해봐야 좀 그나마 어렴풋이 좀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하실까요? 예.
저 소비자 심리지수 저게 아마 한국은행도 되게 부담스러운 모양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한국은행 자체 내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이거 발표해도 돼야 안 돼? 단기적으로는 지표상의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 하나의 단서를 지표상의 알아놨어요. 모순이다? 좀 생각했던 아. 게 지금 이 마이너스 0.3% 1분기 성과로 인해 가지고 이 지표상의 이 모순되는 부분이 진짜 많이 있어요. 예.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한국은행이 소비자 심리 지수를 했을 때 저 샘플 수를 이야기 안 해놨는데 신포변 조사인데 아마 저기에 표본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를테 보면 우리나라 사업체 수 가운데서 소상공인이 전체 사업체 수로 생각해 보면은 한 87% 정도 되거든요. 네. 시민 미만이. 네. 저기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를 조사할 때 소상공인이 얼마쯤 들어가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그 소상공인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게 지역 신용보장재단인데 네. 16개 지역 신용보장재단이 소상공인의 소비 심리를 경기 동향 지수를 파악해 놓은 거 보면 48, 50이 지금 계속 60 밑이에요. 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저걸 디자인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통위도 마찬가지고 총재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를 너무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은 자기들의 경기 동향 지수가 48, 50이라는 거 알아요. 100을 기준으로. 네. 근데 이쪽 한국은행에서 나와 있는 거는 지금 현재 100이 넘는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저 지표 자체라는 것은 표본 자체가 잘못 디자인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요. 부자들이 소비하는 것보다도 대중이 소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근데 대중이 소비자 심리 지수를 그렇다 그러면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실제 시장의 경기를 잘 체감시켜 주느냐를 봐야 되는데 저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괴리가 많을 겁니다. 강남에 가보면은 야 이게 불경기라는 게 요새 맞어라는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호황인 데가 실제로 있죠. 그런 데 가서 소비자 심리 지수를 조사를 하면은 저런 모순적인 게 나올 수 있지만 자영인 소상공인에 대한 게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심스럽다라는 이 교수님 말씀. 전통시장에서 보면요. 지금 공실, 예. 그 폐업한데 지금 이제 그 장사가 안 돼서 자던데 이런데 공실률이 지금 최고의 상태예요. 예, 아니 이건 눈으로 확인하는 건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좋다라는 통계가 나오니까 설명이 잘 안 돼서 제가 지금 일부러 좀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로 들어오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문자를 놓고 보면 소상공인들 다 죽었는데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발표는 믿기 어렵습니다라는 문자가 지금 실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조 교수님, 이거 제가 자꾸 조 교수님한테 현 정부를 두둔을 하거나 현 정부 편을 드는 질문을 드리는 게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성과 균형을 위해서 자꾸 이런 질문을 좀 드리게 됩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개선된다라는 이런 지표도 있으니 국민 여러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이런 좋은 지표도 있습니다라고 정부가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도 좀 있어요. 이건데 많은 분들이 진짜 이렇게 좀 반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저건 한국은행 그 통계이기 때문에 예. 정부 통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아니, 정부가 이거를 근거로 해서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라고 언론에 하는 게 좀 한국은행을 있죠. 그렇게 예. 말씀하시면 한국은행에서 굉장히 그 불쾌하게 좋습니다. 생각할 거고요. 예, 예. 한국은행은 예. 정치적으로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하죠. 그런 예. 거고요. 지금 2018년에 소비가 2.8%였어요. 그래서 2012년 이후 소비 증가율이 이렇게 높이 증가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예. 경제 성장률을 견인했다. 그러니까 소비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았던 이게 지금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처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소비가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을 정도로 해서 경제 성장을 오히려 소비가 끌고 오는 간다. 그런 예, 그러니까 소득도 예. 성장에서 얘기했던 그런 미약하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계 소득이 대폭 증가했고요. 임금 예. 소득이 그 이전 정부와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임금 상승률이 높았어요. 그리고 가계소득이 크게 증가했고요. 예. 물론 1분위, 2분위 가계소득은 좀 감소한 게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가계소득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18년 민간 소비 증가율이 2012년 이후 최고 수준의 2.8%의 소비를 한 거고요. 저는 그게 이제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기서 박평론가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시켰어요. 그러니까 예.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 정책에 의해서 기준금리가 1.25%까지 역대 최저로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갔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계동향조사 자료에서 그 이자 비용 지출 그걸 보면은요. 부담이 줄었군요. 2017년에 가계부채가 1,500세까지 계속 증가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 기간 때까지 이자 비용 증가가 별로 증가하지 않았어요. 근데 2018년 들어와서 가계 지출 중에서 이자 비용이 대폭 증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금리가 기준금리가 올랐으니까. 올랐기 때문에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가계소득은 증가했는데 사실은 또 가계들의 이자 비용 지출이 굉장히 증가해서 가계 소비 여력을 좀 둔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박평론가께서 얘기했듯이 기준금리가 요새 경제가 안 좋으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 같고 그런 것도 소비 심리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2018년에 소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예. 가계소득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된 그런 지표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 자체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왜곡된 통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해를 하고 한 가지만 좀 더 넣어보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통계도 있던데 예. 그 얘기는 임금 주도 성장,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을 올려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그게 줄고 있다. 이렇게 이해 가능합니까? 예,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이거는 뭐 여태까지 항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저임금 노동자가 그 임금 그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임금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니까 중위임금과 저임금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가 이제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예. 그건 뭐 당연한 결과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런 거죠. 취업을 유지한 임금 노동자들은 당연히 최저임금에 의해서 그 혜택을 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임금 격차가 주는 것도 당연한 거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줄어드는 것도 당연한 건데, 네. 혹시 그 저임금 노동자 중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노동자가 실업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걱정하는 거죠. 이제 이 통계는 당연히 고용이 유지되는 임금 노동자에 대해서 이제 한 통계니까 당연히 뭐 긍정적인 지표로 나올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죠.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의 비중이 20% 밑으로 떨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 조건은 이건 임금을 받는 사람 중인 거고 최저임금 때문에 아예 잘려서 제로가 되는 분들은 통계에서 빠지니까 또 약간 별개의 또 문제가 좀 존재한다라는 말씀. 자, 좋습니다. 어찌됐든 너무 소비 부분에 있어서 비관적으로만 볼 수만은 없다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통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여쭙고 있습니다. 좋아요. 하나만 좀 더 하고 갈까요? 걱정거리가. 제가 걱정이 많아서. 기름값이 자꾸 오르잖아요. 네. 차에 기름을 넣어가면은 어느 순간인가 슬금슬금 하더니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이거 괜찮나 싶을 정도로. 어때요? 일단은 주에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기름을 넣는다 하면 갈 때마다 중간에 숫자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추세적으로 보시면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 추이가 지금 1,400원 위로 올라갔잖아요. 예. 저도 어제 기름 넣었거든요. 원래는 연비 생각해서 가득 안 채우는데 예. 추세적으로 올라서 제가 어제 오랜만에 8만 원어치 넘게 기름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 당분간은 올라갈 거예요. 해외 주요 산유국들의 정정 불안이 당분간 가시지 않을 것 같고 뭐 뉴스를 통해 익히 아시겠지만 이란 원유 수입하는 문제 예. 그와 관련해서 한국은 이란산 수입을 조금 하게 해줘 이게 우리나라의 입장이었는데 이 유예 기간도 끝났고요. 여기에서 더 이상 예외 없다고 미국 정부가 밝힌 상황이라 이란산 원유를 직접 차에 넣는 양은 많지 않지만 국제시장에서 이것 때문에 기름값이 덩달아 오르거든요. 있죠. 두바이유가 그 올해 연초 대비하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연초에 한 배럴당 60달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이었는데 지금 70달러 위로 올라갔거든요. 얼마까지요? 70달러 이상. 70달러 네, 이상으로. 70달러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 이 매일매일 나오는 통계를 보면 기름값은 당분간 오를 일밖에 없겠구나 싶고 정부의 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이 되기는 합니다. 예. 5월 2일 이후에도 연장은 되는데 세금 깎아주는 폭이 절반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봐도 국제유가가 하나도 안 올라도 5월 3일부터는 기름값이 올랐다고 체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추세적으로 도매시장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여름 휴가철까지는 상황이 아마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오른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결론은 기름값은 계속 오른다는 말씀이네. 제가 설명을 듣다가 순간 반성을 좀 했습니다. 괜히 애꿎은 그 기름 넣어주는 젊은 친구한테 왜 이렇게 비싸졌냐고 제가 화를 냈던 얘기는. 이제 네. 산유국계에서 그런 거고 사장님이 그런 건데 아유, 뭐 주유해주는 분한테 그럴 일은 아닌데 알바생들인데. 이종욱 교수님. 예, 그런데요. 예.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한참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에도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때는 오히려 원유값이 떨어졌고 예. 오히려 지금처럼 기름값이 오를 것이 분명해지는 이런 상황에 유류세 인하 카드 같은 거를 썼어야 되는데 뭔가 좀 타이밍이 안 맞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부도 그 석유가 급등 자체라고 하는 거는 지정학적인 요소가 크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러니까 얘기죠. 지정학적 요소 크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저 사회자 말씀대로 이 기름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잘 사는 사람부터 어려운 사람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어찌되면 기름값을 인하시키면 예. 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아마 제일 좋은 것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지금 지정학적 문제로 유가가 올라가고 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듯이 환율도 지금 현재 1,120원 정도 있던 것이 지금 이제 4월달 들어가지고 많이 1,160 올랐어요. 올라가잖아요. 예. 그럼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가 적절한 아마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이게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서 예.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류세 인하를 좀 더 연장하는 것 같은 그런 비상적 조치의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 예. 왜냐하면 어차피 이 정부가 그래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슈가 돼 있거든요. 예.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 생각해 그래요? 보면 원유가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세금이 문제가 되는 거라 그러면 세금을 조금만 줄여주면 자연적으로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아, 요건 진짜 궁금해서 조 박사님한테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이게 유류세 인하라는 건 어차피 한시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계속 무한정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건 또 세수 축소 문제가 될 것 같기도 네. 한데 재정을 확대하려면 세수가 늘어야 되고 기름값은 올라가고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유류세 인하를 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예. 25.4천억의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거든요. 맞아요. 예. 이게 결국 긴축 재정에 의해서 내수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작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추경을 하려면 2차 추경을 하려면 뭐 네.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고 이것도 안 되고 뭐 저것도 안 되고 해서 결국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유류세 인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문재인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유류세 인하가 뭐 그 사실은 고소득층이 아무래도 그 기름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유류세 인하를 하면은 뭐 소득 분배에 있어서는 뭐 긍정적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역진적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평가고요. 그런데 네. 무엇보다도 요번에도 또 그러니까 기재부가 재정 운영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를 한 거예요. 무슨 뭐 좋은 의도 뭐 이렇게 뭐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초과세수 문제를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긴축 재정을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유류세 인하를 한시적으로 단행한 거고 네. 지금도 사실은 전 기재부의 그 정책 결정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런 그 정체성에 맞게 사실은 예. 추경을 대폭 늘려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썼어야 되는데 6.7조밖에 안 하니까 이 6.7조 추경 갖고는 경기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또 다시 추경 지난번처럼 유류세 인하를 연장시키는 인하로. 이런 예. 정책을 또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 이거는 참 제가 볼 때 기재부가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가 맞는지 이런 그 좀 신랄한 비판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굉장히 이거 잘못된 재정 운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시장에 나오는 현상을 쫓아가면서 지금 뒷북만 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좀 다 돼서 이왕 나온 김에 시간은 없지만 한 1분씩 드리겠습니다. 6.7조 추경 편성. 자, 이게 적정한 건지 요거 좀 더 늘려야 되는지 오히려 이게 너무 적은 건지 요 의견 좀 여쭤보죠. 이종욱 교수님한테 좀 예. 여쭤볼까요? 자, 뭐 어정쩡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자, 이거 갖고 효과 없을 거라는 얘기도 있고. 정부 추계로는 이제 6.7조 원 정도 되면 0.1% 정도의 그 효과가 경제 성과가 있다. 있다 그러니까 예. 올해 우리 정부 경제 성장률이 2.6에 2.7이니까 네. 0.1 정도의 경제 성장률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원래 IMF 입장에서 실제로 한 9조 원에서 9조 한 원을 10조 정도 권고했었죠. 경고했었죠. 예.
근데 6.7조 원 정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추경의 규모가 문제가 되기보다도 네. 얼마나 정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가도 되게 중요해요. 그럼 특히 왜 그러냐면 복지 예산의 경우에는 효율이라는 문제를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를테면 노 프리런치, 공짜 점심은 없다. 예. 어떤 이런 기조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저는 6.7조 원 정도의 추경도 나는 예.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6.7조 원을 구성하고 있는 내역을 보면은 대통령께서도 4차 산업혁명 등등 해가지고 그런 신산업에 투자한 돈이라고 하는 것은 3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SOC라든지 소상공인 활성화든 가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일단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저기 보시면은 뭐 어찌 됐든 뭐 1조 5천억 원이 되든 뭐가 됐든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공짜 점심용 추경이냐 부분을 좀 따져보지 않으면은 효율성이 떨어질 거다라는 경고의 말씀.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자, 이게 진짜 30초만 네. 더 드리겠습니다. 박예민 평론가님. 네, 추경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추경은 무조건 되죠. 되긴 내년에 돼요? 총선이 있는데 뭐 추경이 야당도 표면적으로 반대해도 추경 마다할 의원은 아무도 없을 거고요. 예, 이제 좋습니다. 전쟁은 우리 지역구로 따가는 건데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휘발성 예산이 되면 안 될 거고요. 예. 또 제조업 수출 이게 안 되면 서비스 수출로 눈을 돌려야죠. 동남아 그랩 같은 게 조 단위 투자가 들어오거든요. 예. 차량 공유 서비스인데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큰 그림 그리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 거 요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용감한 토크쇼 직설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이런 토론 내용들을 국회에서 정말로 피 터지게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식물국회가 동물국회가 되면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라도 좀 대신한다는 심정을 가지고 오늘 저 경제 걱정 좀 해봤습니다.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이종욱 교수님, 조영철 교수님, 박예민 평론가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 격정 끝에 국회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선거법 개편안과 공수처법을 신속 처리한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놓는 문제를 가지고 주말 내내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소송전으로 비화됐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지난주 국회 충돌과 관련해 회의 방해, 즉 국회 선진화법을 어겼다며 민주당의 대규모 고발을 당한 한국당이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5명을 공동 상해 혐의로 맞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빠루와 망치를 들고 저희에게 정말 기습해서 폭력을 휘둘렀고요. 실려가거나 치료받으신 의원님들이 6분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충돌 과정에서 민주당 측이 해머를 사용했다는 한국당의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며 맞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고발하겠습니다. 유야무야 끝나는 것은 이번에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회 사무처가 논란을 빚었던 바른미래당 사보임과 공수처법 등 전자발의에 대해 모두 유효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한국당은 국회 사무처가 좌파 독재의 부역자를 자처한 것이라며 부딪혔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개특위 회의장에서, 민주당은 예결위 회의장에서 비상 대기하면서 팽팽한 대치는 계속됐지만 실제로 회의가 열리지는 않아 양당 사이의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패스트트랙 정국의 열쇠는 사법인 갈등으로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확실한 신호를 줘야 여야 4당의 회의 소집과 표결 처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네요. 이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국회 상황을 이제 전해드려야 되는데 예. 시청자 여러분들 문자를 봤더니 싫어요. 전해주지 마세요. 막 이렇게. 듣기 싫다. 듣기 싫대. 뭐 스트레스.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알려주려고 그러냐고 지금 막 혼내는 문자가 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의 이 패스트 트랙 때문에 그 양 당이 아니까 뭐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이런 대치가 예. 거기에 대해서 어느 당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그 당의 아주 골수 지지층이라고 그럴까요? 예, 정통 지지층이라고 본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예. 이게
다 보기 싫다. 그 모습, 뭐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국회에서 저런 모습 자체가 나는 짜증나고 정말 정치인들에 대해서 환멸이 싫다는 느껴진다라고 거죠. 예, 하면은 예. 아 나는 중도층인가 보다라고 좀 이번 사태를 보는 시각이 이게 저거를 누가 바로미터가 보고 되는 싶어 것 같아요. 하겠어요, 저 모습을. 그런데 이 변호사님이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순서를 좀 제가 확 바꿔가지고 오늘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국회 소식 듣기 싫으니까 전해주지 말라고 저를 막 혼을 내시는데 희한하게요. 각 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봤더니 와 저거 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다 올랐어. 지금 저건 아마 갤럽인 것 같은데. 리얼미터예요. 리얼미터인가요? 리얼미터로 해서 뭐 갤럽도 뭐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리얼미터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제가 정말로 희한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 난리통을 겪어서 동물국회 비난을 받고 있는 각 당의 지지도가 다 올랐잖아요. 조금씩. 저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우선은 이제 그 어떤 이런 이슈가 있으면 그뭐 이슈랄까 이벤트라 그럴까요? 예. 이런 게 있으면 우선 관심은 갖게 되죠. 예. 언론에서 모두 그것만 좋아요. 예, 그 예. 보도를 하니까 예. 그런 관심도가 일정하게는 또 지지도로 가기도 하고 예, 지금 이제 퍼센티지가 올라간 게 뭐 그렇게 오차범위 내예요, 사실상은. 네, 네. 예. 근데 다 일제히 이제 상승을 했다는 거는 저는 그만큼 저 언론에 많이 노출되면서 또 그것이 이제 인지도가 지지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각각의 정당의 지지층들이 이런 과도한 언론의 보도를 하면서 내부 결속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저런 거 보면? 예, 그래서 늘 나오는 얘기가 집토끼, 산토끼 뭐 이런 이제 그 정통 지지층은 결속시킬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그런데 이제 내년 총선을 봤을 때는 외연 확장이 필요한데 그러네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국정을 책임져야 되는 거는 여당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대치 국면은 여당도 부담스러운 거고 네. 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중도층을 그렇죠.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제 물꼬가 튀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협상 테이블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좀 공교롭게도 국회의장이신 문희상 의장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러게요. 예. 지금 출근을 못 하니까 보통 병원에 계속 계시는 거죠? 예, 보통 그런 경우면 이제 국회의장이 권위를 가지고 양쪽의 협상안을 가지고 오라든가 뭐 중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좀 좀 나쁜 상황이 문희상 의장의 건강이 안 좋으신 게 그러네요. 예, 예.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좋아요.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저희 직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싫다는데 왜 자꾸 전해주냐고 그러시는데 어찌됐든 안 전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진행 상황만 간단하게 좀 해보죠. 막 양쪽이 싸워가지고 패스트트랙 불발된 것까지는 다 뉴스들 아실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주말 사이에 양쪽이 막 소송전, 고발전 막 벌어지고 있죠. 오늘 지금 그 민주당의 그 최고위 회의에서 예. 이해찬 대표 의총에서도 지금 열리고 있는데 이해찬 대표께서 본인 나는 여기 이제 더 정치 안 할 거다. 예, 그러니까 난 데리고 나갈 사람 다 데리고 나가겠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까지 하셨어요. 그 얘기는 고발을 해서 이게 이제 국회법에서 그 의사 방해 이런 게 이제 성립이 유죄가 인정이 되면 5년 이하 뭐 또 그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네. 그럼 피선거권이 5년 다음 동안 선거에 출마를 못한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논개 작전으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번에 주도한 의원들 싹 다 고발해가지고 그 벌금형 받게 해서 출마 못하게 하겠다. 네, 그런 취지의 이제 의총에서의 강경 발언도 나왔는데 한국당은요? 한국당도 이제 맞고발을 한 거죠. 또 해요? 그래서 뭐 19명 얘기도 나오는데 예. 저게 또 이제 이 보좌관들이 저게 또 같이 같이 이제 대치 국면에서 그럼요. 보좌관들이 예, 또 다 몸싸움들은 동원이 다 됐죠. 보좌관들이 많이 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이런 그 분열을 좀 원하는 뭐 조장한다 예, 그럴까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이야 다 뭐 자기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네. 고발당해도 되지만 보좌관이 고발당했을 때는 다시 보좌관 일을 못할 수도 있는데 아이고, 5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의원뿐만이 아니라 보좌관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그래서 있겠다. 이제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면 저는 정도면. 이거는 좀 그 수사기관으로 가지고 가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국회 예, 내에서 좀 예. 서로 타협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흉내를 좀 내자면 이 정도면 서로 막 가자는 거지요. 그죠? 예, 막 가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뭐 맛 가더라도 여하튼 맞대고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네요. 예. 자, 맛 가더라도 대화는 해야 되는데 대화는 중단됐고 고소고발전은 이어진다는 게 이제 주말 상황입니다. 근데 그 주말 상황에서 이 고발의 내용을 봤더니요.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저 원내대표가 그 일명 빠루라고 들리는라고 하는 그 노루못 그 저 장비 있지 않습니까? 못 빼는 장비. 큰 못 빼는. 근데 이게요. 그게 이제 지금 저 여쭤보는 이유가 이게 한국당 거라라고 하는 주장하고 민주당 거다라는 주장하고 국회 경호처 거라라는 주장이 있는데 아무도 이게 내 거요라고 주인이 안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가 앞에서 영상은 있어요. 영상은 분명히 있어요. 예, 그 문에 그 빠루라고 하니까 노루못 빨리는데 그 막 뜯어내려고 했었죠. 뜯어내서 문을 뜯어내려고 하는 시도를 했죠. 그걸 이제 나경원 대표는 그 사람은 민주당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민주당에서 그래서 급하게 한 번 또 기자들한테 문자를 돌렸어요. 그거는 국회 경호권이 발동된 후에 국회 사무처에서 갖고 온 거다. 경호처에서 갖고 온 거지. 민주당 관계자하고는 전혀 우리 거 상관이 아니다, 없다. 이거죠? 예, 얘기를 했고 국회 그 경호처에서는 똑부러진 얘기는 없었고 예, 국회 경호권 발동에 이은 뭐 정당한 행위가 있었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산신령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빠루가 니 빠루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아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유 저거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뭐 저러니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만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선거제도가 이제 저 모습들이 흉악스러워서 그런데 선거제도가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그럼요. 크죠. 죽고 사는 문제죠, 정당들한테는. 그러니까 그게 국회의원들이 자기 배지가 걸려 있는 문제라고 협소하게 볼 수도 있지만 더 크게 보면은 어느 그 특정 정당에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향후 국정 정책들이 많이 바뀔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저런 모습은 볼썽사납다 하더라도 관심은 가져야 되는 이슈가 맞습니다. 정치 혐오를 하면은 그 피해가 결국은 국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혐오스럽지만 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고 전달을 해줘야 되는 저희도 고충이 있다라는 점 시청자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결국은 이 모든 선거법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이거를 추진하는 거는 조국 민정수석이 추진을 하는 걸로 좀 돼 있는데 뭐 반응이 좀 뭐 나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 이미선 그 헌재 후보 얘기가 나왔을 때는 아무 활동이 없었죠. 반응이 없었죠. 가만히 있었잖아요. 뭐 SNS 그 메시지 어플 통해 가지고 뭐 그 이미선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이죠. 재판관 후보자 남편의 얘기를 뭐 돌리고 있다 이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SNS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쓰지는 않았어요. 다만 국회법에서 국회 선진화법에 그 개정이 되면서 이런 의사 진행 방해를 했을 때 뭐 5년 이하의 징역, 뭐 7년 이하의 징역, 뭐 2천만 원 이하 벌금 뭐 이런 조항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배경 음악으로 그 드렁큰 타이거라고 굉장히 유명한 힙합 가수죠. 그 사람의 이제 그 소외된 사람들의 뭐 이런 이제 그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그런 힙합 가사를 거기에 또 배경음악으로 깔았어요. 그러니까 좀 그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해석은 뭐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짐승보다도 야만스럽다는 얘기가 그거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국 민정수석의 위치라는 거죠. 청와대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이고 무엇보다도 민정수석은 본인은 이 정권에서는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천명을 했지만 그래도 사실상의 힘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이제 뭐 의사 진행 방해일 때 이런 법이 있다, 이렇게 처벌할 수 있다라고 게재한 거는 묘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민정수석이니까 뭐 민정수석이 이래도 되냐라는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SS를 통해서 국민들하고 직접 정치를 하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노영민 비서실장께서 SNS 활동하지 말라라는 이제 엄중한 얘기가 있었죠. 취임하자마자.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뭐 비서실장이 하지 말란다고 조국 수석이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세는 실세인 것 같습니다. 뭐 좋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청와대 반응이 이제 이렇다라고 이제 전해드리는 거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봤더니 한국당을 해산해야 된다는 국민청원이 뭐 시간당 뭐 한 10,000명씩 늘어나고 있대요. 저는 지금 몇 명까지 올라갔습니까? 지금 30만 명이 30만 명 넘었다라고 넘었었어요. 하는데 원래 이제
그 20만 명이 넘으면은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그럼 청와대에서 대답해야 되겠네요? 예, 의견을 내도록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아주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게 없죠. 정당 예산 심판은 뭐 이런 경우에 헌재 정당 예산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예, 거죠. 예. 그런데 글쎄요, 이거는 좀 뭐 어떤 분이 봤을 때는 조직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지금 국회에 대한 뭐 답답함에서 정말 선의로 시작한 것도 있을 수도 네. 있겠지만은 어떤 정당의 해산, 통진당의 해산 심판이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도 이거는 정치적으로 선거로 어떤 당이 싫을 때는 선거로 판정이 나야죠. 예, 심판을 해야지 예. 이렇게 인위적인 개입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주실 겁니다. 사실관계는 사실관계대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원은 30만 명 넘은 거는 맞죠? 팩트죠. 예. 동시에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도 약간 올라간 것도 팩트고. 예. 자,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바른미래당과 유승민. 자, 유승민은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버렸는데 근데, 유승민 의원이 한국당으로 돌아가서 합류할 가능성은 본인이 지금은 선을 완전히 그었어요. 돌아갈 수도 없죠. 명분도 없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스리슬쩍 엉덩이를 들이밀 수도 있지만 네. 예, 그렇게는 하지 않았죠. 지금 그렇지 않고 뭐 지금 안철수 의원 계하고는 좀 지금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당은 누워 있는 물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가는 길에서의 뭐 정치적인 비전, 그렇다면 한국 정치는 성공한 거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거는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한테 그 권은희 의원하고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철회하라. 자, 원위치 시켜라. 이 요구 조건이군요. 그러면은 뭐 그 불신임 행동은 예. 나가지 않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사보임 철회는 없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또 밝혔어요. 예. 자, 여전히 이 문제로 이번 주 내내 국회는 또 계속 동물국회를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상황, 이렇게 좀 전해드리고, 여기에서 그 관심을 가는 두 여성 정치인이 있어서 시간은 없지만 짧게 좀 한번 좀 가볼까요? 한국당의 배현진과 청와대의 고민정, 둘 다 지상파 방송의 아나운서 출신들이죠. 그런데 뭐 이런 비교 죄송합니다만은 고민정 아나운서 지금은 이제 청와대 대변인이 됐죠. 부대변인에서 대변인으로 영전했어요. 승진했습니다. 근데 고민정 아나운서가 이제 메인 앵커 9시 뉴스 메인 앵커를 한 거는 아니죠. KBS 출신이고. 예, KBS 출신 아나운서지만 그러니까 그 인지도도 있고 또 이런 그 팬층도 있지만 배현진 아나운서의 경우에는 이제 메인 뉴스의 앵커를 하면서 좀 그 대학생들한테 많은 그 인기를 얻었던 면에서 예. 아나운서 때의 그 몸값이라 그럴까요? 존재감을 예. 따지면은 배현진 아나운서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 뭐 고민정 그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이 됐고, 예, 지금 이제 배현진 전 아나운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송파 의뢰 당협위원장이죠. 그런데 이제 지난 토요일 날 광화문 집회에서 나와서 이제 그 뭐 강경한 어조의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젊은 그 당원과 젊은 리더들이 좀 그 시류에 편승하기보다는 본인이 좀 그 중도 확장, 외연 확장에 그런 새 바람을 당에 불러일으킨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려면 좀 용기가 많이 필요하죠. 정치권에 입문하는데 뭐 아나운서라고 뭐 정치권 가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자유죠. 누구든지 갈 수는 있는 거고 진영도 택할 수 있는 건데, 배현진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나는 회사에서 쫓겨났고 나는 이것 때문에 일하느라고 시집도 못 갔다고 그러는 데 대해서는 이 국민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MBC에 있을 때 진짜로 정치하느라고 시집도 못 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개인적인 일이니까 예, 제가 예.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굳이 뭐 그 얘기는 시집은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시는 거 아닌가? 그 얘기는 좀 그 현장 분위기에 고무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배현진 아나운서는 MBC 노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겪은 게 있어서 그렇죠. 상당히 좀 그 대단히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표현들이 상당히 수위가 높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골수 그 팬층이 또 있어요.
예. 그런데 본인의 그 미래를 위해서는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좀 더 외연 확장에 신경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상파에서 아나운서 출신으로 인지도와 이 굉장히 그 친숙도가 높은 두 전직 아나운서들의 엇갈린 정치적 행보까지 좀 지켜봤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거제와 공수처, 그게 뭐라고 동물국회가 되는지 국민은 황당하고 분노합니다. 내년 총선 때문이라는 건 다 압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누가 이길 싸움일까 결국. 일단 한국당은 결집했고 저항했고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겼다 환호합니다. 근데 유승민으로 상징되는 중도 개혁 보수 세력과 통합할 명분은 잃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여당인 민주당 분하다고 씩씩대면서 전국 운영 능력을 의심받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패스트트랙에 올라탔더라면 진짜 더 머리 아플 뻔했습니다. 정의당 때문에 내가 왜 배지를 포기해야 하냐는 여당 의원들이 줄 잡아서 10수명 나올 뻔했는데 이제 모든 게 한국당 탓으로 덮였습니다. 원래 총선은 여당 심판 중간 성격 평가가 커서 잘하면 이번엔 야당 심판론이 불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이 그랬습니다. 다 떠나서 제일 큰 거는 11년 만에 최악의 경제 성적표, 역성장 경제 실패 책임 싹 피해갔습니다. 이게 모두 다 동물국회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선거법과 공수처 패스트트랙 싸움, 누가 소탐 대실이고 어느 쪽이 전투는 지더라도 전쟁은 이길지 대충 감이 잡힙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